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AI 기술로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 사례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단체 채팅방이 적발됐는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채팅 참가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020년부터 운영된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약 1,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딥페이크 기술로 여대생들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4명이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 지난 3월에 이 영상을 재유포한 참가자 1명을 검거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대화방에 있던 2명 신원은 특정했습니다만 검거는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운영자 신원 등은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전반적인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이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진 공유한 사람들이고 채팅방 운영자라든지 주범들이라든지 이거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란 얘기네요. 수사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텔레그램의 특성도 그 이유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의 해명은 텔레그램은 다른 SNS와 달리 추적이 어려워서 대화방 운영자 등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구속한 피의자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밝힐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합성물 유포한 것보다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요?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죄인데 이 죄가 사실 2020년에 신설됐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최근에 신설된 법이군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떠오르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이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고 네네. 이 편집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상물 관련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죠. 네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는 그 자체가 직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얼굴에 딥페이크 기술이나 여러 조잡한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나체 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 법정형 자체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낮긴 합니다만 결코 낮은 형량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새롭게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상 대처 방식도 좀 더 면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합성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합성했다는 게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막말로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 수요가 커지고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악랄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 익명 SNS고 이렇게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 그렇기 때문에 대화방을 폭발할 확률도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현재 모든 사건에서 경찰이 되도록이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이 더 수사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함정 수사와 위장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함정 수사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가 있고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있습니다.
합성한 영상물 나한테 파세요라고 경찰이 잠입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애초에 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위법한 수사가 아닙니다. 만약 애초에 팔 생각도 없는데 집요하게 요구해서 그 범위를 유발하는 형태라면 예. 위법한 수사로서 그 어떤 수사를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네네. 이미 어느 정도 피의자들의 신원이 확보돼서 이들을 검거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파세요 경찰이 잠입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그거는 경찰의 기법이라 이거죠. 충분히 그 수사는 적법한 수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도 불가피한데 위장 수사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이와 같은 위장 수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정 수사와 위장 수사 그 경계선상에 있는 잠입 수사 형태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신원과 검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지만 경찰이 민간인과 협조해서 민간인이 이와 같이 잠입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비교적 그 불법성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예를 들어서 앞선 서울대생 딥페이크 사건처럼 민간 단체가 직접 경찰과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로 서울대 N번방 사건 네네네.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경찰이 이 서울대생 12명 등 여성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서 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모 씨와 강모 씨를 검거해서 구속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박 씨 등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영상물을 유포하면 이렇게 전달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한 또 다른 피해자도 검거한 바가 있는데 지난 7월 10일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박 씨가 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습 범행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범행교사는 공범인 강 씨가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을 한 바가 있다는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네. 반면 강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참여만 해도 죄가 되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전달받아서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허위 영상물, 편집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재유포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내용도 점점 더 노골적입니다. 관련자들 연령도 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경찰청 2023 사이버 범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아동 성착취물 범죄 등 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가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관련자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중 수사에서 검거한 이 딥페이크 제작 유포 사범 94명 가운데 10대가 무려 65명, 20대가 17명 등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을 의뢰했다가 업체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10대도 발생한 바가 있는데 네. 이 돈을 건네는 순간 그 업체 측에서 돌변해서 실제 업체인지도 불분명하죠. 네네. 허위 영상물 제작은 범죄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성범죄 기본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딥페이크 성범죄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네네. 신설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6월에 한겨레가 이 신설된 조문 시행 2년을 맞아서 관련 사건 판결문 46건을 조사해 봤다고 네. 합니다. 그랬더니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반포죄로만 기소된 18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1명에 불과했고 그래요?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보다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다 보니 예. 죄질이 그보다는 덜 불량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 야,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피고인들이 연령이 낮습니다. 네. 연령이 낮아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위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형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선고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법률적인 입수입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욱 와닿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20대 청년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하다가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 증세였는데요. 이 회사와 원청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13일에 이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 등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고 전날 이 남성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에어컨 설치 업체에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 출근 이틀째, 사고 당일입니다. 출근 이틀째 역시 오전 7시 45분경에 이 회사에 출근해서 팀장 등 동료 2명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서 오후 4시 40분경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현장 CCTV에 따르면 이 남성이 더위를 호소하면서 급식실 밖으로 나와서 구토하는 모습이 관측됐대요. 작업 현장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역시 구토한 뒤에 비틀거리다가 학교 화단에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이를 본 현장에 있던 팀장이 이 남성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에 오후 5시 10분경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이 남성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남성 평소 정신질환이 있느냐, 위치 알려줄 테니까 애 데려가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건강에 생명이 위독하지 않나 해서 처치하기보다는 사진 찍어서 네네. 어머니 와서 데려와라. 뭐 진짜 정신질환이 그랬다는 있느냐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팀장이 이 남성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오후 5시 30분경에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119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재촉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119 신고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취지로. 네. 그제야 119 신고를 했는데 10분 뒤 도착한 119 구조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 남성을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안타까운.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체온 측정 시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사고 당일 장성의 최고 기온이 34.4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족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족과 노동단체 회사의 미흡한 조치로 남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이 담당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네. 해당 회사와 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약간 충격적입니다. 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온열 질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숫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검찰이 처음으로 온열 질환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네. 중대재해처벌상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네. 끼임이나 미끄러짐, 추락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대전 유성구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열사병 증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업체가 폭염에 대비한 작업 중지나 위험 요인 제거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 사고 당일 최고 기온이 33.5도시로 기상청이 폭염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었고 이 피해자가 작업한 곳 지붕이 없는 건물 꼭대기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나아가서 그늘진 휴식 장소,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뭐 휴식과 물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한 시간이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온열 질환 대비 앞으로 산업 현장 특히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겠는지 그거 잠깐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하죠.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할 의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현장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나가서 원청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악뮤의 다이너소 듣겠습니다.